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지금 동시에 기사로 좀 소개돼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16년 만에 과반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지금 이 얘기에서는요. 16년 전이면은 2004년 이른바 탄핵 역풍이 불어서 총선이 엄청났죠, 결과가요. 그때와 같은 과반 이상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서울 격전지 관악구 들러 지역구 130석 이상 이길 것 같다. 엄청난 자신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어제 당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당원들에게 어떤 자신감을 주기 위한 메시지겠죠. 그 내용입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의석만 17석이 넘으면 제1당은 틀림없다. 일당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겁니다, 지금요. 어쩌면 16년 만에 과반을 넘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역사에서 16년 전이란 2004년 당시 탄핵 위기로 몰렸을 때 탄핵 그리고 총선 그리고 역풍이 불었을 당시 그때 당한과 비슷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과반, 일당은 틀림없다. 이런 자신감을 비친 거예요. 자, 반면에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통합당에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읍소를 합니다. 김종인 막말 논란에 참으로 송구합니다. 고개를 여러 번 숙였습니다. 어제. 그리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정말 잘할 겁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생 재난장학금 100만 원 이런 내용도 제안을 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실망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읍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야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고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과반수를 넘겨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승기를 잡았습니다. 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두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 국민 여러분 실망하고 화나게 한 건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에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여러분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고개를 숙입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겁니다, 지금. 자, 그럼 네 분께 두 분 나눠서 질문을 좀 미리 드렸어요. 앞선 두 분께는 지금까지 이 상황이 올 때까지 정치권에서 어떤 변수가 가장 중요했었는가.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변수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질문은요. 그럼 먼저 김관옥 교수님하고 이종근 평론가께는 지금까지 이 상황이 올 때까지 무엇이 가장 큰 변수였다. 요거를 좀 분석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먼저 김관옥 교수님. 민주당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근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대처를 어느 정도 선방하는 것이 국민적으로 약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니까 어제 통계를 보면 확진자가 드디어 40명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잘한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초기 때 어떤 민심과 지금의 민심이 살짝 달라지는 장면들이 오니까 그걸 갖고서 이제 이렇게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경계를 해야 된다, 민주당이. 끝까지. 경계해야 된다. 겸허하고 이 상황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부가 또는 의료진이 100만 공무원이 모든 시민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의 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확대 해석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런 발언과 분위기에서 살짝 그런 걸 그렇죠. 좀 경계해야 된다는 경계를 해야 말씀하신 되는 거네요. 거예요. 지금 끝까지 겸허하게 이제 자신들의 어떤 예. 노력들을 일관되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예. 저는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 어떻게 보면 선거 초반 때만 해도 상당히 탄력을 받는 것 같은데 예. 그게 굉장히 더 안 좋아져요. 예. 근데 그 전략의 미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것에 일종의 프레임을 걸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상황이 바뀌니까 그걸 대처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과거의 조국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고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사실 먹히는 그런 시기가 이미 상당히 지났거든요. 예.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지금 막말의 시리즈가 계속 나오는 장면. 이게 이제 막판에 가면 예. 사실 사람들이 투표장 가는 것도 비용이거든요. 우리가 예. 합리적으로 보면. 예. 그런데 이렇게 막말을 하게 되면 동기가 팍 꺾여버립니다. 아무리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상 어떻게 이제 투표 장면에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악재가 아주 대형 악재가 터졌다. 이런 것이 지금의 아주 다른 모습, 자신감과 읍소의 예. 어떤 방향으로 나타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김윤학 교수님께서 지금 통합당을 둘러싼 상황을 막말 시리즈가 계속 터지고 있다 그랬어요. 시리즈입니다. 시리즈 지금요. 계속 나왔죠. 연일. 자,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지금까지의 이 총선 상황 가장 결정적 변수는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그 민주당과 그다음에 통합당에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그렇다기보다 전략적인 어떤 측면도 있다. 예를 서로 들어서 전략적인 건 그렇죠. 아니고. 밴드웨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하고 견인해 나가는 작전을 쓸 거냐. 그러니까 이기고 있으니까 아예 우리한테 표를 많이 주세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한 표라도 더 주십시오 하고 언더독 전략으로 갈 거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저는 사실 민주당이 예. 이렇게 밴드웨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고 있습니다. 한 표라도 더 주십시오. 지금 잘못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 밀당을 뺏겨서 예. 혹시 우리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도 있습니다. 탄핵을 야당이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야당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해찬 대표 굉장히 자신 있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하면 예. 야당의 가장 큰 무기는 바람이거든요. 바람. 선거는 인물 구도 바람인데 인물 구도는 사실 바람을 타고 가는 컨텐츠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예. 즉 바람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세력을 일으키고 예.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바람을 일으킬 수가 없었다 하는 게 가장 지금 자신감의 민주당의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이 자신감이 사실은 너무 빠르게 나타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많이 들어요. 아까 김구락 교수님이 살짝 요건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완되거든요. 내가 안 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예. 실질적으로 투표장에 가는 행위를 예.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 현재까지 여론조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그게 예.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예. 4년 전을 되돌이켜보면 예. 깜깜이 선거에서의 투표 이 여론조사가 나중에 발표가 됐는데 예. 그 상황에서도 사실 새누리당이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완전히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뒤바뀌었죠? 완전히 예, 여론조사하고는. 완전히 뒤바뀌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여론조사를 너무 과신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각각 변수는 좀 다르게 분석했지만 결국의 결론은 긴장 늦출 땐가 이렇게 물음표를 찍어 주신 거예요, 지금. 아무튼 어제 모습이 완전히 확연히 다르게 포착이 좀 됐습니다. 자, 그럼 최진영 변호사와 주홍규 교수님께는요. 앞으로 남은 기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남은 기간 이것이 변수일 수가 있다. 요걸 좀 분석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거 전망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자, 먼저 최진영 변호사는 하나만 써달라고 했는데 3개나 쓰셨네요, 지금 변수를. 설명해 주세요. 사실 하나만 그 얘기를 하자고 한다고 하면은 예. 3번에 있는 여당 견제심입니다. 견제심리. 아까 좀 앞에서 사실은 다 말씀하신 그 예. 연장선상 아니겠습니까? 예. 쉽게 말하면은 샴페인 너무 일찍 터뜨리지 마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재의 전체적인 어떤 선거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 야당이 코로나 마스크 사태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이번 그 선거에 대해서 우세가 점친다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이 선전한다라는 그런 이미지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 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과 함께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서도 상당히 견인하는 예.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이해찬 대표가 16년 만에 과반이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한 사실 자신감이에요. 굉장한 자신감이죠. 예. 그 반면에 지금 김종인 이 통합당의 총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 읍소 전략 예. 한 번만 그 우리 좀 지지해달라 이런 전략이 과연 끝에 어떻게 뚜껑 열려갔을 때 했을지는 예.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지금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50명 전후로 해서 신규 확진자가 지금 그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말 날씨 좋고 사람 많이 하면서 지금 그 서울, 경기, 인천 해서 예. 지금 1,000명이 훨씬 더 확진자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혹여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수도권의 코로나 관리가 안 되고 혹시라도 더 악화가 될 그렇죠. 경우에. 수요일까지 만약에 사람이 그 치료 확진자가 늘어난다 예, 이렇게 되면은 예.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수도권 코로나 숫자 이 관리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제 마지막에 썼습니다만 예. 막말 논란 예. 이 부분도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야당 쪽 막말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여당 쪽 막말도 현재는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누가 이 메시지 관리를 잘 하느냐 이 부분도 한 가지의 어떤 변수이자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서는 거꾸로 쓰는데 중요도는 거꾸로 되는군요. 3번부터군요. 견제 심리가 발동할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떤 변화가 또 생기면 이게 또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막말 논란이 또 불거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겁니다. 지금 변수로는요. 종합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주원규 교수께서는 두 가지를 쓰셨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네, 뭐 두 가지인데 딱 한 가지로 저는 압축된다고 봅니다. 예. 막말 여파라고 보는데요. 막말. 아까 이제 이종우 평론가님이 적어주셨을 때 무풍. 요번 21대 총선은 거의 바람이 없는 뭔가 이슈가 없는 지금 선거라고 볼 수밖에 예.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압도한다고 보고 있는데 예. 사실 요번에 야당 통합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막말이 어떤 그냥 지역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걸 넘어서서 예. 그 국민 정서적인 영린을 건드리는 막말들이 지금 난무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류였어요. 네, 맞습니다. 뭐. 세월호에 관련된 예. 막말, 안타깝지만 또 5.18 민주화 예. 운동에 대한 막말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막말의 여파가 정말 이 통합당, 죄송합니다. 이 통합당을, 미래통합당을 계속 지배할 거라는 그 변수가 저는 작동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를 지금 타개하기 위해서 김종인 지금 선대위원장이 예. 언더독 효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좀 도와달라, 이제 기회를 달라 이런 어떤 읍소 전략을 지금 선택했는데 예. 그 읍소 전략이 조금 어필을 하려면 예. 여당을 따라가는 약간 포퓰리즘적, 여당이 포퓰리즘이라는 건 아니지만 여당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어떤 재난소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따라가는 입장을 보여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약간 좀 결이 비슷한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대학생 재난장학금을 100만 원 제한한다라는 그런 제안들이 너무 급조된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도 유승민 의원은 예. 그것은 지금 지나치게 예. 여당의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는 예. 거다. 그러니까 보수의 품격과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원칙의 유지가 막말 여파를 가라앉힐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 여러 가지 변수 그리고 앞으로 올 수 있는 변수까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면은 여당인 민주당은 이른바 어떻게 보면 승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승자 전략. 그리고 이쪽 통합당은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표를 주십시오. 언더독 전략. 완전 다른 전략인데 남은 기간 동안 그 전략 어떤 효과가 있을지 시간이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런 모습인데 사실은 총선 이후에 각 당이 약간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제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린민주당 인기 투표로 의석을 빼앗아가고 있다. 엄청난 비판을 합니다. 당연히 열린민주당에서도 받아쳤죠. 그래서 지금 더불어시민당과 제가 당 이름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이거 아주 그걸 잘해야 돼요. 워낙 많고 길고 복잡해서요.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있는데 이른바 범여당 비례정당이라고 통합니다. 근데 둘 사이가 처음에는 뭔가 같이 가는 사다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서
서로 굉장히 비판을 주고받고 있어요, 지금. 어제 토론에서도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목이 됐습니다. 여권 집안 싸움으로 번진 비례정당 토론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공방이 오갔다고 하는데 여기 많이 막 소개가 돼 있는데요. 이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그쪽은 완전히 인기 투표로 뽑았는데 원래 비례대표란 것은 각 분야의 전문성 또는 상징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배려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열린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을 뺏어간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참 매우 아쉽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늘 강조하시던 모습, 큰 바다에서 민주 세력이 하나가 돼서 독재 정권을 물리치는 모습, 그것을 저희는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지금 영상에 소개된 부분은요, 굉장히 얌전한 모습이에요. 사실은 장외에서는요, 더불어시민당은, 근데 열린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탈당한 사람들이 만든 당이야. 탈락한 사람들이 만든 당이다. 적자도 서자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열린민주당에서는요, 이렇게 또 반응합니다. 우리가 할 줄 몰라서 참고 있는 거 아니다. 우리 건들지 마.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사실 물 밑에서 험악한 모습도 있습니다, 지금. 자, 김가락 교수님. 그러면은 총선 이후에 두 당의 관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총선 끝나면 합치지 않을까 이랬었는데 지금 사실 조금 갈등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 지금의 어떤 예. 갈등 때문이 아니라 예. 사실은 총선이 끝나면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열린민주당은 거기에 캐스팅 보드 범여권의 후보자를 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가 발생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당장에 뭐 합당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저는 발생 안 할 거라고 총선 봐요. 끝난 이후에도 밖에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보면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둘이 싸우면 파이가 예. 더 커질 것이다 생각했는데 예. 사실은 지금 지역만 진영 대결이 아니라 예. 비례도 진영 대결이죠. 더 이상 움직임이 없는데 그 안에서 이제 누가 더 가져가느냐의 싸움을 계속 벌이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더불어시민당의 후순위가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여기 열린민주당이 많이 가져가면 예. 그분들이 낙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그렇게 거죠. 되겠죠. 숫자가 줄어드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서 지금 오늘 토론회에서 아주 극렬하게 싸우는 거죠. 거기 예. 인기투표 아니냐. 예. 결국 비례성이 있느냐. 뭐 비례성이라는 건 결국에 어떤 지역 말고 대표해야 될 것들. 뭐 농업이면 농업, 뭐 노동이면 노동, 예. 뭐 등등의 의학이면 의학. 뭐 이런 식으로 대표성이 있느냐는 것을 사실 공격을 하면서 그런 정당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례성 대표할 자격이 없다. 뭐 이렇게 예. 공격을 하는 것인데 예. 이 부분은 이제 선거철에서 끝날 것이고 그 예. 이유는 모든 것이 대선 후보를 누가 옹립을 하고 어디에 더 영향력을 많이 발휘할 그럼 것이냐 그 계산 속에서 합당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국엔 최소한 연대는 할 것이다. 손을 잡을 것이다. 그렇죠. 어차피 이제 진영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는 이제 연대를 하지만 그 후보자를 누가 원하는 후보자를 이제 결정할 것이냐 그 맥락으로 바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최익영 변호사, 김구락 교수님 분석대로 지금 싸우는 거는 뭐 별 의미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결국 총선 끝나면 같이 갈 건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더불어시민당과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 오히려 결혼할 것은 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예. 결혼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로서는 지금 뭐 민주당이 지금 과반수를 할지 어떨지는 예. 모르습니다. 그렇지만 예. 단독 과반수는 현실적으로 만만치는 않을 것인데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을 때에 지금 그 이른바 우리 정치 예. 평론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일중대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일중대라고 표현하는 예. 것이 더불어시민당, 예. 이중대라고 하는 것이 열린민주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각 한 당 자체로서 교섭단체를 만들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그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치면은 예. 20석이 넘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지금은 총선 높아 뒤에 보입니다. 두 비례정당이 합칠 수 있다. 그렇죠. 결국 그러면은 1중대와 2중대가 합쳐서 예. 1대대를 만들면은 어떤 문제가 되느냐. 예. 여당과 그 원내 교섭단체의 여당과 예. 여당의 어떤 위성정당으로서의 제2여당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당장 다가오는 6월 달에 있는 공수처장 추천목을 여당 추천목과 야당 추천목을 동시에 한꺼번에 다 올려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여당 몫은 여당 몫대로 또 야당의 일부 몫은 또 일부 몫대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이니셔티브를 갈 수가 있고 더불어서 예.
돈의 금전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죠. 만약에 원내 교섭단체를 따로 만든다고 하면은 예. 정부 정당 국고보조금이 민주당에 대한 보조금과 함께 예. 비례 위성 정당에 대한 보조금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예.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자기들끼리 열심히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 예. 한마디는 뭐냐면은 예. 어느 정당이건 투표해달라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결국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가고 예. 결혼은 오히려 시민당과 이 열린민주당이 결혼할 가능성 현재로서는 오히려 더 높다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윤영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랑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비례정당이잖아요. 각각 총선 뒤에 합해서 별도의 정당을 구성한다. 말은 야당이지만 사실상 또 다른 여당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된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근데 야당의 역할이 뭐죠? 야당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예. 그 영어로는 룰링 파티가 이게 예. 여당이고 야당은 어포지션 파티 예. 반대를 해야 되는 정당인데 오히려 위성 정당을 가지고 오히려 여당 거를 지지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하면은 예. 과연 그것이 정치 구도상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 아마 그분에 대한 어떤 정권 견제 심리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에서 어떤 표심을 막판에 변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저런 모습일지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또 논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요. 통합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죠. 자, 지금 요즘에 여야를 막론하고 마구 이제 뭐 돈 주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사가 이렇습니다. 총선 막방 포퓰리즘 막 던지는 여야다. 막 던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통합당 어제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얘기합니다. 모든 대학생에게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뭐죠? 재난지원금도 아니고 힘든 학생들, 대학생들이 힘드니까 대학생, 대학원생들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제 요 얘기도 브리핑에서 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나라가 어떤 명분이든 만들어 대대적으로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등록금 문제도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의 소득이 급감하고 있을 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보태겠다는 대학생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고 이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 당장 즉시 정부는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 학생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특별재난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재난 장학금을 100만 원씩 주어라 빨리.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 유승민 의원, 미래통합당의 유승민 의원. 선거 앞두고 흥청망청 원칙도 없이 쓰는 건 곤란하다. 반대 목소리를 또 냈습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반대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반대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지금 계속 뛰고 있습니다. 뭐 어제 대전까지 왔다는 소리도 들려왔는데요. 기득권 양당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맞장구 치는 건 한마디로 매표 포퓰리즘이다. 여기서 이제 맞장구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통합당 그런 얘기 안 하더니 왜 이러는 거냐 이러면서 매표 포퓰리즘. 돈 주고 산다는 거죠, 표를 지금.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 네. 이거 총선 끝나고 나도 통합당 내에 이런 논쟁 또 벌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요. 통합당도 예. 그렇고요. 저는 각 당이 전부 다 예. 이번에 쏟아낸 공약들, 예. 공약들을 어떻게 추스리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건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예. 이 포퓰리즘 공약들도 마찬가지고요. 총선 이후에 보자. 그런 총선 전에는 다 지르고 보자. 거의 이런 어떤 분위기입니다. 여기 기사는 막 던진다고 제목에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예. 일단 정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 2차 그 경제회의 발표까지 해놓고서도 총선 이후에 여야의 상황을 보겠다. 예. 그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예.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도 총선 끝나면 정부도 그렇고 여야도 그렇고 모든 그 공약들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할 것 같고요.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유승민 의원의 이런 표현이
내용이 맞고 틀림을 떠나서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하고 맨날 이 화학적 결합이 안 된다. 바른미래당을 했을 때 그런 행위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고 그르건 간에 일단은 지금 지도부나 혹은 선대위에서 가고 있는 것을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 내용이 옳아도 사실은 그것이 전체 선거 또는 당을 위한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예. 혼자만 나는 옳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자, 주홍 교수님. 네. 이런 자세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생각의 차이입니다. 지금이야 선거 앞이니까 급하니까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지만 이거 엄청난 어떤 논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예. 포퓰리즘 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예. 재난지원금이라는 거는 그냥 여야가 공통적으로 정치 쟁점을 할 게 아니라 한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그거를 지금 어떤 공약성 그 멘트나 구호로 지금 남발해야 될 필요성이 전혀 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책 바람이 없는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의 그 역대 총선에서의 바람이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슈에 편성해서 북풍이라든지 뉴타운풍, 박풍, 안풍 이런 것들이 이슈에 편성해서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던 요소들이잖아요. 오히려 이번 선거는 그런 요소들이 없는 상태에서 정책적인 비전으로 승부를 볼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 이후에 정치권이 입법부로서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특히 야당은 오히려 좀 진솔하게 보여줬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당장의 표나 당장의 입장, 의석수에 매달리는 것보다 그게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책적인 어떤 분명한 색깔이라든가 어떤 비전 이런 걸 좀 제시했으면 어떻을까 네. 이런 아쉬움이시네요. 오히려 저는 유일한 기회였다고 봅니다. 예. 여러 가지 북풍이라든지 그런 어떤 외부 변수가 없이 예. 정책만으로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기사 연속해서 전해드렸잖아요. 총선 이후에도 정치권 조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금 상태라면요. 자, 이번에는요. 경제 기사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키워드 소개 때 개미 얘기를 했죠. 그 내용입니다. 외환 위기 그리고 금융 위기를 겪은 5070 세대 개미들 우리 겪어보니 배웠다 이겁니다. 폭락장에서 철저히 우량주만 샀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즘에 주식시장이 조금 반등했어요. 그리고 개미들이 20조 원 가까이 올해 들어 샀답니다. 엄청난 겁니다. 지금 금액이요. 여기 보시면 국내 주식 61%를 보유한 5070 세대. 증시는 길게 보면 회복되더라. 우리 과거에 다 배웠다. 이번에도 그럴 거다. 마지막 돈 벌 기회 꼭 잡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2008년 당시 그리고 1990년대 후반하고는 다른 모습이라고 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주로 뭘 샀냐 보면요. 올해는 대형 우량주.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본기가 잘 갖춰진 기업들. 여기 보면 종목이 막 소개돼 있어요. 방송에서 뭐 이런 종목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다 아실 겁니다. 뭔지는요. 여기 보시죠. 그림이 좀 있는데 2008년과 2020년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 기업들이 무엇인가 딱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1등부터 5등 쭉 보시죠. 그 이후에 이 회사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산 종목.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에는 무서워서 우리가 벌벌 떨어서 그냥 다 팔아치고 그냥 작은 종목 사는데 그게 아니더라. 시간 지나서 시간 가면 다 엄청나게 오르는 거 봤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도 다르게 간다. 이런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요. 다음 기사는요. 사실은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 좀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걱정 많거든요. 사실은요. 코로나 조기 진정돼도 올해 1% 성장 어렵다. 어제 한국은행이 이렇게 밝힌 겁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성장률의 전문가입니다. 이주열 하는 총재 얘기인데요.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올 3분기부터 경제활동이 개선된다는 전제하에 1%라는 거예요. 겨우. 그럼 이게 전제가 안 된다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의 어떤 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경제를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황 봐가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경기 흐름,
거의 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행 양상에 거의 달려 있다. 하반기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이 점차 개선되어 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전제로 해서 해보면 플러스 성장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해보고요. 그렇지만 1%대로 가는 것은 좀 쉽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구락 교수님. 아까 여기 앞선 기사에 소개된 5070 세대에 속하시잖아요. 주변에서 요새 주식 새로 하시는 분 많습니까? 대부분 많이 이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렇게 지금 놔두고 뭘 살지 이제 보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많이 떨어지면 좋은 종목을 살려고 하는 준비를 단계 아닌가. 근데 지금 보면은 한국은행은 지금 우리 경제에 심각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경제가 좋아야지 주식시장이 잘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개인 투자들 많이 사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학습 효과의 결과다. 예. 그러니까 97년 우리 IMF 때 예. 그리고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예. 때 사실은 그때 보면은 예. 다시 반등을 하더라. 결국에는 한국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가 한국의 어떤 이 시장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건 이것은 지나가고 다시 이 좋은 종목들은 살아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폭락했을 때 사는 것이 가장 이윤을 많이 남기는 그런 기회다라는 것이 과거 경험치상으로 이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우량주들 계속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그렇게 쉽게 볼 수 없는 것이 예. 사실은 97년도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에 국한돼 있었고 2008년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예. 유럽에 국한돼 있어요. 중국이 살았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그 정도로 돌아갔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너무 빨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홍 교수님. 네, 짧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하는데 저는 예. 약간 회의적으로 갔는 게 아까 김광 교수 말씀처럼 그 학습 효과에 의해서 우량주가 살아남는다라는 걸 예. 배웠는데 그 우량주가 안타깝지만 대기업이라든지 사실 국가나 세계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기업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사실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다든지 벤처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좋은 순 기능만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할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